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앞서서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강경 입장인데요. 대통령 경호처 역시 완강한 상태라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16일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사진 등이 올라온 건데요. 앞서 측근의 말대로 1월 중 활동을 재개하려는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임입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공수처요. 여야 어디에서도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은 또 야당대로 공수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수처장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앞서서 공수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고 했죠. 일임한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논란되겠는데요 라면서 사실상 거부를 하죠. 그러자 또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들으셨죠? 오동훈 공수처장 2차 집행 준비 철저히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서 어제 늦은 오후에 법원에 뭘 또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입니다. 기간 연장 목적의 재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정으로 이 체포영장이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의 재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조수사본부의 이름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 재청구 주체가요. 그리고 앞서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법에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합니다. 자, 공수처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이 체포영장, 두 번째 체포영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을 할까요? 아무튼 7일 내지 그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재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발부가 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법원이 계속 고심 중에 있는 걸로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우선 이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그리고 성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성수 변호사. 이게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건지 아니면 기간 연장 자체를 청구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설명은 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로 돼 있습니다. 이거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이 관련 규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사소송 규칙 96조의 4를 보면 이 체포영장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소명하여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영장 청구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간 갱신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앞서의 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이제 청구를 했던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이 청구권자가 뭐 공조본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그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 청구인지 이걸 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이 주체로서 그냥 기간 연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공수처가 하면서 근데 공조본의 이름으로 설명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건가요? 조금 그 보도가 조금 이렇게 섞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아마 예. 그 기간 갱신을 위한 부분이고 수사권 자체를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주체는 그렇다면은- 공수처로 봐야 될 것 예, 같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영장 청구의 목적 자체가 일단 한번 발부가 됐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금 이제 만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만료에 대한 연장을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연장 신청을 하는 거는 법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받아줍니까? 예, 아무래도 그 사유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예. 한번 발부가 됐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이 됐던 사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기존에는 7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6일에 만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다고 이게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오다 7일 보니까 이상 뭐 이 정도 설명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청한 건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 그렇죠. 기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이유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7일이다 보니까 6일까지다라고 하고 평일이 언제이고 주말이 언제이기 때문에 언제쯤 이제 이 집행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 예,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기한이 언제까지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예. 또 동일하게 뭐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것을 뭐 이제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에서도 아. 예상을 하고 방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의 밀행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 절차의 밀행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덜 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약간 보니까 전략적으로 언제까지 이 영장이 유효한지를 일부러 밝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략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공수처에서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이 새로운 영장 청구, 그 연장을 위한 연장 청구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 청구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 관련 영장 청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이제 새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일 이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설명이 나온 뒤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한 길게 받아두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리고 구체적인 유효 기간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요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기간이 연장이 됐거나 또는 새로운 영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차 때는 사실은 사전에 고지했어요.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갑니다. 집행하러 갑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전 고지를 안 할까요? 그러면은?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 자체를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이 당시에는 이미 오전에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계속해서 방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도 알리지 않고 아무래도 집행의 시기도 예상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조금은 더 체포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뭐 경호처라든지 지지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의 입장. 오늘 언론들 특히 아침 신문들 보면은요. 공수처에 대해서 거의 이구동성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헛발질을 했다. 시간만 끌었다. 수사권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동시에 여야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2차 집행 준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공수처장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경찰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살짝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 내용 보시면요. 1차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3일 영장 집행 1차 시도 당시에는요. 공수처 수사관 등 한 30여 명 그리고 경찰 쪽이 한 50여 명 정도죠. 근데 반면에 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200명 정도가 막아섰거든요. 관저 앞에서 대치가 길어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되고 철수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밝힌 바는 이래요. 2차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다 열어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할 때는 체포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경찰 역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1차 때와는 달리 굉장히 격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 자, 이준우 위원. 지금 공수처가 또 2차 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일단 청구가 다시 한번 된 상태고요. 만약에 발부된다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경찰은 앞서서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자, 집행하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이를 막는 경호처. 이거 자칫 큰 충돌 가능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큰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1차 이제 집행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걸로 보고요. 지금 공수처장은 특공들을 투입해가지고 한 명씩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러면 경호처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경호처가 경호처의 임무를 방해하는 경찰에서 또 한 명씩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서로 체포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서로 거예요? 체포하면서 아마 그 제자리에서 땀만 흘리면서 힘겨루게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경찰은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고 경호처는 경찰 인력을 또 체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호처 인력이 2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사실 경호처 인력이 200명인지 모릅니다. 그날 나왔던 병력 그 경호처 인력 200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경호 인력을 몇 명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몇 명인지 모릅니다. 1차 때 파악된 인원이 200명 정도지 실제 대통령 경호처의 인력이 얼마인지는 이거는 기밀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기밀 사항인 거죠. 그래서 2차에 집행에 또 예고를 한다 그러면 저 병력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저기서 서로 체포하겠다고 몸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던 각 진영의 지지 세력이 거기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2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드론을 띄운다든가 장갑차를 출동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요 경호처도 무기를 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있어서 안 불상사 되는 아닙니까? 거죠. 이거는 그렇죠.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무기가 동원된다고요? 그러니까 발포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서로 움직임만 보여도 아마도 준비하는 태세에 들어갈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양측은 서로 파탄으로는 가지 말자. 그런 이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거고 따라서 2차 집행도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준우 위원께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치가 길게 이뤄지다가 결국은 집행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죠. 장기적인 체포 방법도 있긴 있어요. 대치한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계속 그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그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 48시간, 24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자, 성시윤 부의장. 지금 이 설명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2, 3일간 몇 명씩 체포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릴 거다. 장기전으로 간다. 이렇게 길게 이어질까요? 저분의 개인적 의견인 것 같고요. 저렇게 장기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전이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지자들 아무래도 경찰 기동대가 지지자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긴 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2박 3일 이렇게 막 3박 4일 이어지면 계속해서 몰려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되는 거는 그 치안상, 안전상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경찰 특공대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 아까 인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1차 진입 때 그 200명의 사병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그 사병을 동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병들 동원하는 거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때 1차 진입 때와 마찬가지로 5호 경비단, 군 소속인, 경찰 소속인 101, 202 경비단 다 투입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만으로 막아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는 대인 방어, 대인 경호에 특화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위, 대통령의 뭔가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지 저렇게 요새를 구축하고 저걸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뭔가 철조망을 치고 버스로 막았을 때 저런 거를 제일 잘 뚫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경찰 집단입니다. 경찰 특공대입니다. 뭐 수많은 시위대, 수많은 그런 것들 다 경험이 많다는 경험이 많고 저런 것들 거군요. 사실 경찰 특공대 마음만 먹으면 저는 금방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개인 화기를 대통령 경호처가 화기를 왜 지급받았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쏠 수 있어야죠. 근데 예. 지금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숨어 있고 대통령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기를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옆에서 뭐 명령을 내리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포영장 발부되고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도 연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걸 진행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부재하게 되는 순간 저는 그 경호처 직원들도 형식상으로 좀 막지 그렇게 본인들의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임무수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진입 때도 사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경찰 특공대가 오는지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가 진짜로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쩌다가 영장 집행 이걸 놓고 무슨 전략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걸까요, 지금요? 지금 완강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방금 들으셨지만 경찰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공수 역시 준비를 철저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운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막은 거죠. 저지를 했어요. 이걸 지금 경찰이 굉장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법 집행을 하는데 왜 막느냐는 이유인 거죠.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입니다. 뭐 여러 차례 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근데 2차 오늘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응했거든요. 그러자 오늘 오전에 3차 출석 요구를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출석하라. 그리고 이 앞서 지난 3일 집행 당시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거 조사해 봐야겠어요. 나오세요 한 겁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가 있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아직은 입장이 안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박종준 처장 그리고 차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 요구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호처의 처장, 차장 밑에 부장 이하 간부 전원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역시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변호사, 경찰 입장 굉장히 강경하고 이거는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네요. 지금요 보면은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처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이 경호처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이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경호처장이 체포가 돼서 뭐 일단은 이 경호 당시에 이 상황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경호처의 완강한 이 기류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경호처장의 체포 자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고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출석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호처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 일단 대통령의 경호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출석할 수 없다. 이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짧은 기간 내에 출석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구하기 위한 이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발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이것도 또 집행을 해야 이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냐가 그러면은 쟁점이 될수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를 지키면서 맞습니다. 그럼 또 관저로 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지금 경호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지하는 그 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대통령 경호법상에 예. 이 부분 경호를 위해서 안전구역에 대한 그 지정구역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경호처장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대통령과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만약 발부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냥 체포영장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준우 의원. 박정준 경호처장이 지금 3번째 소환 요구를 받았거든요.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까요? 받지 않죠. 지금 경호처법에 따르면요, 경호처장은 책임을 지고 경호 대상과 경호 구역을 사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경호처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한다 그러면 경호처도 이걸 풀어줘야 될 겁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쟁점이 뭐냐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 쟁점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계속 발부받아서 집행하려는 이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주체 공수처가 불법인 거고 또 영장이 나와 있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 이것도 불법이고요. 이 제외한다는 이 영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본인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건 무소불위다.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오히려 나중에 헌재에 가거나 또는 소송 걸려서 탄핵 대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할 경우 경호처는 따라야 되냐?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죠.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오히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경호처가 지금 고발을 150명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날 공수처가 들어왔던 인력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들이 상당히 이제 특수 건조물 침입 또는 그다음에 특수 공물 집행 방해 또는 치상 또 군사시설법 위반. 이번엔 경호처가 집행하러 들어온 공수처 관계자들 그리고 이쪽을 오히려 고발하겠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체포해달라고 고발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러 왔을 때 경호처와 경찰이 그냥 서로 땀 흘리면서 버티다가 돌아갈 수 서로 체포하려고 시도하다 또 대치하는. 그런 형사에 또 같이 영장에서 또 반복되는 거죠. 정치훈 부의장. 현실적으로 만약에 박정준 경호처장이 지금 3차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만약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하고 만약에 발부가 됐어요. 그럼 또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장을 막기 위해서 몸을 던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호처장이 비겁하게 또 뒤에 숨어서 그 옹벽 뒤에 숨어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다 하더라도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장이 숨어서 지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금방 뚫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지금 영장을 불법이다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영장에 대해서 불법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언제 대통령에게 부여했죠? 언제 국민의힘에 부여했죠? 왜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헌법 제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210조 2항에 의해서 체포가 잘못됐다,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체포영장과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죠. 왜 그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잘못됐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이 이거 불법이야. 헌법도 다 무시하고 이건 불법이니까 나는 응응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경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 지금 경호법보다 위에 있는 거는 헌법입니다. 헌법 위에 어떤 법도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주의가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도 이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불법임을 아니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청구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 깨트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거 잘못됐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그것이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자꾸 본인이 판단해서 난 불법인지 안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각이 됐고 근데 이의 신청조차도 법조항에 없어요. 이의 신청은 사실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구속을 하는 과정에서 뭐 구속 아니면 뭐 압수수색 이 과정 속에 미법성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집행도 되기 전에 이의 신청하는 거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사실상 용인하고 막고 있는 경호처장 저는 경호처장 체포영장 나오게 되면은 경호처 직원들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을 체포하러 가는 그 경찰이나 아니면 공수처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말씀하신 동안 속보 하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죠. 자, 박상우 장관의 얘기인데요. 사고 수습 후 거취를 정할 것이다. 일단 사의 표명을 하고 사고를 일단 수습한 뒤에 그 다음에 거취를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 경찰, 경호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뉴스와이드 첫 번째 주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공수처 얘기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속의 부메랑인가? 공수처 탄생, 출범, 이 과거 얘기거든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서 출범한 수사기관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지난해 10월이거든요. 10월에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죠. 이 두 가지 영상이 시간 순으로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공수처장님, 네. 특별하게 앉은 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뭐 특별히 저를 이렇게 홀대하는 건 아니고 요 자리가 맨 가에 있는 자리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제가 의자 교체해 주세요. 꼈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래요.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일단 방석을 드리세요, 그러면. 이 막중한 또 시간에 또 의자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를 더 안타깝게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말 나오신 김에 바꿔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매우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군요.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자, 지난해 10월, 그러니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죠. 저렇게 공수처장이 갑자기 왜 앉은 키가 낮은 것도 아니게 자리가 이렇게 낮게 내려갔냐면서 높여주면서 옆에 검찰총장이 있었죠. 이제 어깨를 나란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뭔가를 굉장히 북돋워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보셨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 때 이거 꼼꼼하게 권한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만든 거 아니냐. 뒤늦게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탄생했던 공수처에 대해서 말인 거죠. 자, 그러자 오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적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1년, 22년 검수완박 과정에서 네네. 어떻게든 검찰의 힘은 빼고 네네. 그걸 공수처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주는 네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상호 모순되는 법조항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 네. 이건 거기야말로 진짜 요새 중에 요새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자기들을 지원했던 경찰 병력과의 거리가 떨어지면서 그거는 주눅들게 돼 있죠. 이 판검사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나와가지고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3명이 들어가서 아무리 깡다우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신 적이 있죠. 지금 생각하시기에 공수처에서 가장 잘한 사건은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심에서 저희들을 지금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준우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공수처가 같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하나 늘어나고 권한도 이렇게 뭐 분산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교하지 못한 준비, 정교하지 못한 법 규정, 출범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치적 산물로 공수처라는 그런 좀 뭐랄까 희한한 기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이상한 기관이 나왔는데 이거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까 당연히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미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산물로 탄생한 기구가 만약에 재기를 못한다 그러면 존폐 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그래서 존폐 여부를 논의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공수처장님이 국정감사장 가서 상임위에 가서 저렇게 정청래 의원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를 받으면서 지난해 10월이었어요.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저기 따뜻하게 환대를 받으면서 하는 게 전 제가 보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가 뭔가 이신전심이 아니었나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장면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공수처가 저렇게 무리를 해서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이유가 저런 모습에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성추윤 부의장, 이게 사실은 공수처 처음에 만들 때 권한이라든가 이걸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뭐 내란죄 수사권이 지금 명시적으로 없는데 뭐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관련 범죄 뭐 인지한 관련 범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낳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진짜 꼼꼼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까 이렇게? 일단 뭐 또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부터 이 검찰의 무소불위한 이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집단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걸 문재인 정부 때 어찌 보면 이렇게 통과를 한번 시켜본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수처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지금 공수처장의 리더십이 문제인가? 아니면 규모가 문제인가? 아니면 수사권과 관련된 이 조정들이 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가? 다양한 지금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뭐 민주당이 19년에 법을 통과시키고 21년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이걸 내버려둔 건 아닙니다. 추진하는 그 실행 뭔가 굴러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이 공수처법 자체가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그 찬성 없이 통과시킨 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보수 진영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수처는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한 뭐 예산을 쓰는 것이나 보완을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정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만약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존폐를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 얘기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이번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여기서 보인 공수처의 모습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주도권을 잡기는 전 아주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번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공수처가 대체 왜 저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에 1차 집행을 하러 갔을 때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좀 무기력함, 무능함 그게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국면이 좀 지나간 이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공수처를 둘러싸고요. 특히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수사권 문제, 그리고 지휘권 문제 등등등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거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공수처를 둘러싸고. 예,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5일에 이제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었고 이때 이제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경찰과 검찰 간의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같이 공수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원래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예.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됐었고 예.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수처법 2조를 보면 고위공직자가 어디까지인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공직자의 범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해서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해석이 아직까지 4년,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명확하게 않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기소를 하는 것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것이 또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내란죄는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면서요? 예, 그것도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도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내란죄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방지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인데 다만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추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빈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법이 나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도 현재의 체계에서는 너무 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이런 능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이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에 있어서 제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의 수사인데 그러려면 인원이 가장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수사의 경력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 검사가 지금 한 10여 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정말 인력난이 수사관이랑 검사 다 포함해서 50명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라는 것이 사건 기록이 이만큼이 옵니다. 그럼 이걸 다 판단을 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리해서 법원에다가 넘기고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정원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공수처 기관을 유지를 한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 조직이요. 지금 검사가 14명입니다. 지금 현재 예, 수사관 포함하면 전부 다 5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미니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웬만한 이 검찰 지청이 지청, 가장 그쵸. 작은 네, 규모인데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작은 거 아니에요? 지청 규모보다 조금 작은 규모예요. 이런 작은 규모의 이제 수사 기관에서 직권 남용이라는 조그만 거리를 걸어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를 엮어서 들어와서 수사하겠다. 이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실현하려 하다 보니까 절차적인 무리수 계속 두게 되면서 스텝이 꼬이는 거고 그러면서 비판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공수처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다음은 여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 최근에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8명 가운데 44명.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던 여당 의원들 숫자, 그 숫자군요. 44명. 그렇다면은 여당 국회의원 중에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40명이 넘었으면 여기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는 다 섞여 있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 어제를 포함한 최근에 여당 의원들의 모습들 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죠. 내가 좀 전에 관저에서 이 함성과 목소리가 저렇게 쩌렁쩌렁할지 몰랐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들의 함성이 관저 안에까지 들릴 정도로 대통령님께서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게 날짜가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4일인데요. 이 관저 앞에 탄핵 반대 집회 이런 게 열렸는데 이 집회 연단에 여당 의원들이 좀 올라갔다 그러네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죠. 이번에 최고위원이 딱 됐죠. 됐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찬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 성시훈 부의장. 최근에 뭐 전체는 아닙니다. 44명, 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모습들 저렇게 좀 여러 가지 화면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 모습이 바람직하다면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분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봤을 때도 저런 모습에 대해서 선뜻 우리 당의 목소리와 같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거죠. 지도부 차원에서의 어떤 모습은 아니다. 약간 이런 취지였죠. 예, 그런 차원이고 뭐 지금 지도부 비대위원도 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선뜻 우리랑 같은 뜻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분들의 행동이 뭔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거나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한다거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대부분 영남 지역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 아마도 영남 지역에서 재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강성지 등 보수 텃밭인 지역을 그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저런 자리에 갔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런 행동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은 시작됐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피의자가 헌법소에 의지가 있는가를 보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는 항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펼치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러 가 있는 의원들 그거를 다 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의원들의 행위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에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피의자가 그 행동 이후에도 뭔가 헌법을 지키려는 의도나 아니면 의지나 아니면은 반성하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이 문구가 이어질 때 즉 국민의힘 의원 44명의 저 행동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생각하는 행동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원들 모습과 함께요. 최근에 뭐 대변인단도 새로 꾸려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약간 논란이 됐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직이 선임된 당일날 바로 사퇴를 했는데 김민수 전 대변인이에요. 과거에 한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5일이니까 계엄령 선포되고 다음 날이 되잖아요. 며칠 안 됐을 때인데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계엄은 과천 상륙작전. 과천 상륙작전이요? 성관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계엄 선포 후 2, 3분 만에 성관이 점령.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한 방 제대로 보셨다. 이건 극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뒤늦게 또 논란이 된 거죠. 대변인에 선임되고 나서. 그래서 선임 당일 사퇴를 했다는 건데. 이준우 의원, 이 내용까지 포함돼서 여당 의원들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발언이 이제 무슨 대변인 신분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아니었죠. 그렇죠.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는 선임 전에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는 특정 이제 지지자들이 또 모여 있는 그분들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시선에 맞춰주는 그런 멘트를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관저에 간 거는요. 집결을 했다고 표현되죠. 집결 이렇게 표현이라고 뭐 써요. 얘기도 있고 뭐 모였다 얘기도 있는데요. 그 당 지도부가 누가 알림을 하나 공지한 게 아닙니다. 몇몇 의원들이 SNS상에서 나는 갈 건데 너는 갈 거냐라고 합니다. 3, 4, 5 모이다가 40명 넘어가니까 이거 밖에서 뭐 오해하겠다 하면서 자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간 상황이고 그럼 왜 갔을까? 그거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요. 여당과 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계엄 선포 전보다 더 위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시민들이 관저에 모였을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시민들의 뜻이 뭔가 현장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 의견이다. 당연히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신의 사제다. 아버지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비판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수습했냐면 이것도 국회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개인 행동, 개인 의견이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인 의견이다 해가지고 너무 비판적으로 무슨 다르듯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관저 앞으로 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도 좀 두 분도 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점심시간이 됐을 무렵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부터 함께 식사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 어제 점심 무렵이에요. 어제. 근데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이 거절을 했다 그러죠. 일단 이거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따로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는데 이준우 의원, 진짜 왜 거절한 걸까요? 저거는 예의상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와 있었고요. 헌법기관들이 저렇게 모여서 뜻을 보여주니까 고마운 마음에서 예의상 한 말인 거고. 근데 만약에 식사를 윤석열 대통령 같이 했다라면 이게 또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런 말이라도 이제 건네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은 좀 미안하니까 예의상 이제 그런 말을 한 거고. 좀 다 아실 거예요. 저 국회의원들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하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식사 회동한 게 자칫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또는 식사하면서 나오는 대화라든가 이게 또 다른 논란. 그럼요. 그런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의상 한 말이었다. 그게 좀 과장돼서 좀 밖에서 나와서 논란되고 있는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절한 것도 약간 정치적인 판단했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안한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 거리에 나와 있는 저는 뭐 민주당이지만 거리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도 지금 며칠 밤을 새우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그분들을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고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싸워보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오히려 끝까지 싸웁시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는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오니까 그 자기 지지자들은 그 엄동설안에 밤을 새도록 앉혀놨으면서 자, 식사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지지자들이 느끼기에 저는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 것 역시 그 의원들 역시 국민의 44명도 야 이거 밥까지 먹으면 정말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거절한 거지 뭐 예의상 주고받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거는 모양이 만약에 공개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다 이런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현장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알려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랜만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군요. 무슨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뿌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다 그래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제라 그래요. 어제 6일이잖아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동훈 목격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사진과 함께 여기가 어디 카페에서 뭐 주문을 하는 것 같죠? 뭐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인데 이게 뒷모습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걸 작성한 사람은 뭐 표정 이런 걸 뭐 설명했는데 뭐 편안하게 보이고 살이 오른 것 같다. 다행이다. 작성자가 지지자 같군요. 저렇게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난달 16일 사퇴했어요. 그 이후에 첫 모습이 알려진 건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21일이군요. 6일 기준으로 21일 만에 어떤 사진으로 목격담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뭔가 모습이 공개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총선 참패 뒤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그 이후에도 아주 자주 사진이 나왔거든요. 한번 비교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총선 패배 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죠. 약 한 달 뒤에 도서관 목격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봤다, 길에서 봤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21일 만에 카페에서 목격담 이렇게 또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측근 한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당분간은 원래는
뭐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행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분간 지역 행보는 안 하고 서울에 계속 머물 거다 이런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일단 성준 부의장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은 뭐라고 좀 봐야 됩니까? 측근들 얘기는 앞서서 1월 중에는 뭔가 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설명했는데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등장할 거 아닙니까? 변곡점은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44명이 대통령을 옹호하듯이 저렇게 달려가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면 빨리 복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복귀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저렇게 사진이 찍혀서 뭐 옆모습이 찍히고 뒷모습이 찍히고 이런 사진 정치, 이미지 정치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렇게 본인이 아예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요새를 구축해서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사진이 찍힐 수밖에 없고 지지자가 꽤 많은 팬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진이 찍히고 저렇게 노출이 될 거면 차라리 저런 메시지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면 적극적으로 내면서 지금의 왜냐하면 본인이 이 탄핵 전국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입장을 냈었던 게 있고 그 이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퇴임 사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라는 거에 다 동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럴 만도 했지로 갑자기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죠. 지금 그 비상계엄은 정당했지로 가면은 글쎄요 뭐 지지율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보수의 재건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를 재건하는데 정말 진심이라면 전 지금부터 저렇게 사진이 찍히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준우 의원 저렇게 외부에 외출하게 되면 본인이 아까 경험이 있었잖아요. 사진이 찍히고 알려질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본인이 좀 많이 즐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처음 하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2번 반복되면 우연을 가져간 고의가 되겠죠. 지금 이런 패턴은요 이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나올 때 그때부터 상당히 반복됐었고 길거리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옆에서 몰래 누가 찍는 듯한 우연히 찍힌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똑같은 패턴을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또 반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예고를 한 것처럼 1월 중에 나온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러난 지 20일도 안 됐습니다. 20일 정도 됐죠. 딱 21일인가 22일쯤 됐어요. 딱 지금. 20일 됐는데 그새를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속이 보인다. 잠시도 잊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한동훈 대표의 어떤 특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오동훈 공수처장과 가까운 관계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주목받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마도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일 건데 굳이 지금 나와서 어떤 기회를 보겠다는 건지 어떤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방금 전에 오동훈 공수장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이 이슈는 영상이 먼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의원, 박준태 의원, 임종득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자격이 없다. 조사 특위에서 나가달라. 조사 방해하러 왔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을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모습이 오늘 국회에서 뭐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요. 이런 모습 자주 봤는데 오늘도 역시 벌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조치를 취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우선 이게 뭐 고발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을 했어요. 오늘 그것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임명에 대한 본인의 의무를 1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은 최종적인 무산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지금 고발을 했다는 건데 고발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상설특검 이 특검법에 관해서 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특검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헌법재판관 지금 3명의 후보자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한 사람을 이제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 경호처의 협조를 하게 이게 지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게 그 형법상의 직무유기 또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방조 혐의 이 두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직무유기라든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방조 두 가지 다 자기 의무,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지 않은 해야 것을 되는데 안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재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재현 전 최고위원께요.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했는데 고발 이유를 보면은 상설특검 부분이나 헌법재판 임명권은 이미 꽤 시간이 지난 건이에요. 근데 오늘 고발한 걸 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고발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굉장히 엄포를 왔죠. 예. 근데 이제 줄탄핵에 대한 그 국민적인 반감, 예. 또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오르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예.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되니까 이게 뭔가 탄핵하다가 좀 국민들한테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움찔한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 보면 전부 탄핵 중독증 환자거나 국민의힘에서는 연쇄 탄핵범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든지 이야기만 나오면 탄핵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오동훈 공수처장도 탄핵하겠다 해서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감참해주겠다 이랬더니 또 그건 또 빠졌습니까? 접어들였어요. 그런데 아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려고 하다가 탄핵 소리 냈다가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건데 이게 그 직무유기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 이 게으른 공무원이라고 해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회피를 해야 직무유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지하철 운전기사가 그냥 잠시 졸았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이거 일하기 싫다 해서 차에서 내리는 정도 되어야 뭔가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지금 그 특별검사 이 추천 상설특검 특별검사 추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직무유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민주당 내에서도 법률가들이 꽤 많고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 그냥 내지르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가 참 나쁜 정치이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 또는 고발 외에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간 건데 어제까지만 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주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탄핵은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김영주 교수님. 민주당이 사실은 이 탄핵소추 경고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건 살짝 걷어들이는 건데 어제 다시 탄핵소추 얘기 나왔다. 근데 오늘 실제 고발이거든요. 탄핵소추가 아닌 고발을 선택한 건 왜 그런 겁니까? 뭐 민주당이 바보 정당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뭐 방금 뭐 김재현 최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여론조사 상으로 상당히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좀 답보거나 좀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거든요, 이미. 그러면 다음 주 되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있고. 그렇죠. 취임이 미국 시간으로 20일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국내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한다, 5명 줄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러면 최상목 다음에 이주호 권한대행이 온들 그러면은 그걸 언론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줄여서 대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 수출되면 대대대행이라고 또 표현이 나와요. 지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만에 하나 지금 이제 헌재가 소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같이 병렬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스탠스가 뭐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나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기 나름대로의 헌법재판관 2사람을 3사람까지는 뭐 못했습니다. 2사람이 됨으로 해서 최소한 어렵사리 8인 체제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사실이고 현재로서 미국 정부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황이고 국제적 측면에서 경제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미쳐야지 이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 탄핵한다라면 사실은 이것은 다음 정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를 안정적인 어떤 수권 정당으로 보기는 상당히 요연해지는 거 아니냐. 중도층으로부터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 좀 걱정을 하니까 이거 탄핵 소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고발합시다.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른바 탄핵 심판 이 사유 중에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처리한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부분 문제 삼고 있죠.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합니다.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정리된 게 오늘도 또 반응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과 비슷해요.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 처리한다는 건 80%에 해당하는 소추 사유 내용이 철회되는 거다. 마땅히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설명이 소추 사실이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할 때의 소추 사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 내란죄가 직무상의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재직 중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 제적 3분의 2의
의결로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재직 중 위법 행위의 하나로서 거명하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주된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비상계엄이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된 그 요인이거든요. 그 탄핵 소추의 소추 사실인데 그러면서 내란죄라고 하면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행위가 과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예. 그것이 해당된다고 할 때 비로소 내란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냥 단순히 개헌법상의 또는 헌법과 개헌법상의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두고 이것이 위법 행위니까 탄핵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서 이 행위가 형법상은 내란죄에 구성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죄가 성립되니 위법하다 이렇게 예.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계엄과 관련되어서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내용은 그것은 과거에 그 이른바 5.17 신군부의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판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이 최규하 전 대통령을 겁박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란죄의 그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새로 가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란죄 행위를 그 탄핵의 주된 그 사유로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뺀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 70% 80% 정도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내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거나 또는 내란죄까지는 탄핵 소추 사유에 넣지 않겠다고 했다면 국회에서 그냥 단순히 비상계엄이 불법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탄핵 소추 결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판단을 달리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그 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각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그 주장은 충분히 그 일리 있는 주장이고 또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재의결할지 여부,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또는 우리가 이것을 각할지 여부는 재판이 다 끝나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 논쟁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결정할 테니 뭐 주장은 충분히 해보라 이런 것으로 지금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 그 탄핵 소추인단은 대부분이 민주당이 주력해서 제안한 내용이고 이것을 방어하는 내용은 대통령 측이거든요. 그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처사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소송의 전 단계에 결정해 줘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장을 받아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입장은 우리는 그건 다 끝날 때까지 검토해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고 국회 민주당 측의 그 대리인들은 이것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처음부터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된 탄핵소추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부딪히고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영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처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걸 다 따져봐야지 왜 빼냐 이제 와서 그럼 처음부터 그거를 놓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안 들어갔다라면은 탄핵 소추 안에 대한 표결 결과 달라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핵심은 어떤 법으로 적용하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본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전에 전 국민이 봤듯이 계엄 선포의 부당성 그리고 군을 투입한 것 그리고 뭐 선관위에 간 것 여러 가지 또 뭐 위압적인 행위들 그 자체들을 다 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보여진 행위들이 어떤 법의 예서를 떠나서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법에 대한 것은 재판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실제로 형법상의 뇌물죄 이런 건 드러내고 하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뭐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사항들, 즉 뭐 탄핵 아까 나왔습니다만 5가지를 2개로 그룹핑했다. 실제 내용은 똑같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 추렸다는 거죠. 이제 추렸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오히려 역으로 의도는 내란죄를 논의해야지 한 3년 이걸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도로 보여져요. 실제로 내란죄를 다툼에 있어서 그럼 사실은 그 80%가 아닌 나머지 20%만 해도 충분히 파면을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속도를 떠나서 이건 명확 가나한 파면에 해당될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임전채 의원께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 탄핵 소추에 대한 그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결국은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증인 신문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고 처음 탄핵 소추의 절차는 민사재판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그럼 민사재판은 이른바 그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국회 대리인 측에서 탄핵의 사유로 제시한 것만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사 절차하고 다른 것은 국회 의결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의결을 거친 과정은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처리하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물론 이 규정이 없어서 되는 문제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내란죄가 그 성립되느냐 여부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 탄핵 심판이 끝나서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신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대통령에 나가겠다. 이 개인 한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3년을 견디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내란죄로 그 제소해달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국회 의결 거칠 때는 내란죄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지 않으려고 이거 뺀 거밖에 더 됩니까? 잠깐.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실제로 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내란죄를 오히려 빼는 것이 대통령한테 이룰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란죄를 넣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더 견딜 수 있다. 이 재판을 오래 가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똑같이 아니죠. 보이지는 거꾸로 것이죠. 이야기죠. 내란죄라고 제소를 했으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만큼 이것은 사유가 없는 게 돼요. 그걸 어떻게 빼준 게 더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교도소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탄이에요. 지금 두 분 말씀 시청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지금 여야에서 이 내란죄를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이건 철회도 아닙니다. 내란 행위 그대로 살펴볼 겁니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뺀 거잖아요.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서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방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항상 여야 격돌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도 또 그랬다고 그러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청래 위원장의 저 발언이 나온 뒤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떻게 당할 거 이런 거 나온 뒤 파행됐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정해가 된 거네요. 사형, 뭐 법안 때 법사위 파행, 그리고 좀 방금 전에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두 분께 30초씩만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김용주. 글쎄요, 어쨌든 이것이 뭐 그 국회를 통과한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변론 기일이 잡히고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얘기처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뭐 세 가지 요건들 중에서 개헌법, 뭐 헌법 혹은 뭐 형사소송법 중에 아무 하나라도 파면의 요건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세 가지 다 중에 80% 중요한 것만 해당돼야만 파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전주 최고위원 지금 정청래 의원 발언이 저 발언이 나오니까요. 여당 의원들이 막 반발하면서 파행이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정청래 의원을 보면 참 불쾌감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저런 이야기를 그냥 정청래 의원 참 한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법사위는 항상 격돌을 하는데 어떤 특히 발언 때문에 격돌하는 경우가 참 잦아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갔죠. 올해 들어서 처음이네요. 지금요. 대장동 사건인데요. 일단 키워드부터 보시죠. 새해 첫 재판 이재명 대표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국 길어지면 재판 출석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 대장동 재판도 대장동 사건 재판 주목되지만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에요. 이게 오는 23일 첫 공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왜 변호사 선임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죠. 23일 첫 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찬진 변호사 선임.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죠. 이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죠.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이고요. 뭐 민변 출신이다. 이런 소개까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 변호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맡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이네요.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거 왜 빨리 안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절차대로 가야죠. 또 맞서고 있거든요. 여야의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의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시계반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꾸 6개월, 3개월 얘기를 하는데요. 피고인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 3개월 끝내는 재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많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그게 지켜진 적도 거의 없어요. 예. 뭐 몇 년 끄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달 23일에 2심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11월에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1심 나온 지 석 달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게 2월이거든요. 2월 안에 나오겠습니까? 2심 결과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중간에 또 그 연말 되면 법원이 2주 정도 그 아예 휴정하는 기간이 휴정 기간이 있었죠, 지금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조금 뭐 집을 제대로 그 집 주소를 처음에 좀 늦어졌어요. 그러고 송다리만 되네 안 되네 그래가지고 또 안 받으시고 이래서 우리는 흔히 그걸 뭐 도망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도 끌고 최근에는 국선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가다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거
재판 기록 읽어야 된다고 핑계대고 또 늦출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1월 23일 재판을 시작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또 좀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는 무리죠.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이런 그 재판을 미루거나 재판을 끄는 행위가 결국은 정의 수호의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사건 진행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좀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최소한 항소심 선고도 받지 않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방향의 하나로서 이제 탄핵 심판도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 내란죄 사실도 스스로 처리해 버리고 탄핵 심판도 조기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1심에서 워낙 오랫동안 요구하는 증인들 다 그 신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증인 신문이라든가 또는 현장 조사라든가 뭐 그런 내용은 별로 없을 텐데 그러나 뭐 또 피고인 측에서 근거도 없는 내용을 주장을 하면서 증인을 또 소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금 인지도가 높고 제1야당은 대표이고 워낙 지지 세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조기 대선이 있으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지율 1위의 후보이긴 한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여기에도 압도적으로 또 1위의 후보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늘 탄핵 또는 고발 거기다가 그동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인간 댐댐이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에 또 더 나가서 지금 사실은 교도소로 갈 것 같다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다가온 이 탄핵 때문에 어쩌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저분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으로 1등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내 재판은 제대로 받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선거법 위반 이 사건의 재판은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보시기에는 23일에 이달 23일에 시작이 돼요. 2심이. 이거 2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 달에 그 법원에 이제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지금 현재 재판부가 이제 지정이 됐을 텐데 재판부가 만약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23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작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정하게 될 것이냐면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증거 조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 지금 2년 2개월 동안 증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일한 증인을 다시 한번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을 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가 결국에는 이 기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인 신청의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까지 증인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과거에 한 차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1심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항소심 자체에서는 3개월 조금 더 넘게 걸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재판부가 어떻게 이 부분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가 보이고 일단 공직선거법 270조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6개월, 2심, 3심에서는 3개월은 이제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강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훈식 규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각 소속된 다른 두 정치인이잖아요. 각각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를 얘기를 해요.
본인들 생각이겠죠, 이게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런 말들 주고받는데 김영주 교수님 네. 지금 여당 쪽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민정을 바라보면서 하는 의심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든 빨리 진행시켜서 결과가 나오게 하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특히 선거법 이 관련 재판은 가능한 한 늦게 해서 이게 가능한 늦게 나오게 해서 그 사이에 대선을 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서로가 뭐 도끼인 객끼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공수처와 대응하는 그 하나하나 보면 예. 뭐 소위 어쨌든 뭐 그 법원에서 그 말하자면 체포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부정해 가는 헌법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관제에서 숨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변호사 이렇게 말하자면 관선 변호사까지 국선 갔다가 다시 사선 변호사로 바꾸고 시간 끌기 한다라면 둘 다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시일에 있어서도 즉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2월 달에 못 나오더라도 3월 중반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면 또 대통령이 또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부분도 길이 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뭐 일주일에 2번 속행하겠다고 예.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간단히 뭐 빨리 끝낼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윤 대통령도 또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이 빨리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는 것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더 이상 이렇게 추운 엄동설 안에 지지자들 밖에 세워놓고 그렇게 예. 하지 마시고 자기 발로 수사 받으시고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꼼수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빨리 재판에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한 시간이 한 4분여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제가요. 북한과 관련이 있어요.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또 쐈죠. 근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설명이 처음에 추정이 있었는데 북한이 또 이걸 확인을 합니다. 오늘 북한 매체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최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의 성능은 세계적 판도에서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이 내부에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내부 결속용으로 미사일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서 관심을 끌고 협상, 즉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화면으로 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에요. 이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데 극초음속입니다. 그러니까 음속의 12배,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걸린답니다. 이 미사일이요. 그리고 고도는 약 100km, 1000km 이상 비행했는데 김정은 이렇게 설명하죠. 태평양 지역의 이미 적수들 믿음직하게 견제가 될 것. 이거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 발사하는 와중에 이번에도 딸 김주애를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본 거예요. 참관을 또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탄소 섬유 복합제를 썼다 이런 것까지 막 공개되는데 일단 이어가서 김영주 교수님. 네. 딸은 맨날 왜 데리고 다녀서 저런 무기 시험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전통적 정당성, 백두혈통의 예. 어떤 후계자 구도가 안정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또 지도자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내부적으로 보면 부인과 또 여동생에 대한 견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시고요. 아무래도 뭐 그런 수령관에 입각해서 자기 실제로 딸까지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국내 정치를 이렇게 통제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약간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자기 가족력의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그런 부분도 뭐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 전 최고위원,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약간 사고나 재현에서 북한이 약간 기만한다, 좀 과장돼서 발표했다 이렇게 좀 뭐 평가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이게 채공 시간이 좀 있어야 우리 그 방어 체계에서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통해서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극초음속으로 궤도에 진입을 하고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을 한다면 사실은 요격이 점점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배치된 이 사드 체계가 과연 극초음속까지 요격이 가능한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가 서울 수도권을 방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과거의 무기 체계에 의한 그 미사일 속도라든가 또는 재원에 따라서 그 역공의 방어용 무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북한의 지금 그 무기 체계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김정은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 텐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도발이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아직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 뉴스7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